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질투라는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있는 소설을 한 편 소개해 드립니다.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에 수록된 한 챕터 읽어 드릴 거고요. 이 감정 수업은 인간의 48가지 감정을 차례차례 소설 한 편씩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소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감정이 바로 질투인 거예요. 그런데 강 박사님이 가져오신 소설의 제목도 바로 질투입니다. 알랭 로브그리에라는 프랑스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프랑스 소설 같아요. 느낌이 아마 들어보시면 같은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사랑이 드리우는 짙은 그림자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냥 가볍게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소설 속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프랑크는 지금 카뷰레터를 완벽하게 검사하기 위해 분해해야 할 부속품의 리스트를 꼽고 있다. 너무나 꼼꼼하게 꼽으려다 보니 빤한 부품들도 일일이 언급하게 된다. 그의 묘사는 거의 나사를 한 줄 한 줄 돌려 푸는 동작에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조이는 동작까지 그려낼 정도다. 오늘은 기계에 아주 밝으신 것 같군요. A가 말한다. 프랑크는 한참을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입을 다문다. 그는 오른쪽에 있는 입술과 두 눈을 쳐다본다. 거기에는 조용한 미소가 어려있다. 그 표정은 마치 사진에 찍혀 영원히 고착되어 버린 듯 굳어있다. 프랑크의 입술은 반쯤 벌어져 있다. 아마도 무슨 말을 하려는 참인 듯하다. 이론상으로는 말이에요. A는 상냥한 말씨를 바꾸지 않고 보다 분명하게 말한다. 프랑크는 두 눈을 돌려 빛을 받고 있는 난간과 마지막 남은 회색 페인트의 반점들, 꼼짝 않는 도마뱀과 움직임 없는 하늘 쪽을 바라본다. 이제 트럭에 대해 제법 알게 되었습니다. 프랭크가 말한다. 모터들은 다 비슷하니까요. 그 말은 물론 엉터리다. 특히 그의 대형 트럭의 모터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미국산 자동차의 모터와 비슷한 점이 거의 없다. 옳은 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라고 A가 말한다. 네, A는 여자고요. 프랑크는 남자예요. 후에 다시 더 설명드릴게요. 북아프리카의 밤은 그나마 선선한 바람이 불어 견딜만하다. 그렇지만 저택에서 홀로 맞는 북아프리카의 밤에는 나른함과 함께 또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그 긴장감과 고독감 속에서 질투라는 소설의 화자는 자신의 아내 A와 이웃 남자 프랑크가 나누었던 대화들을 쓰디쓰게 다시 음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A 대사 속의 그 여인이 바로 이 소설의 화자의 아내인 거고요. 프랑크는 옆집에 사는 남자입니다. 아내가 있는 남자이죠. 지금 그 옆집 남자와 자신의 아내가 나누는 대화의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새벽에 프랑크와 함께 나간 아내가 밤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화자는
그들이 나가기 전에 나누었던 대화들을 스티스게 다시 음미하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새로운 차를 구매한다는 프랑코의 말에 아내 A는 자신도 장을 볼 것이 있다며 따라 나선 것이다. 평상시에도 프랑크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내버려 두고 화자의 집을 너무나 자주 들락거린다. 물론 화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 A를 보러 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화자의 아내 A는 은근히 프랑크의 방문을 기대하는 눈치다. 프랑크가 올 때면 확연히 생기를 되찾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심지어 화자의 아내와 프랑크는 같은 소설을 읽으면서 의견을 교환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만 서로 몸을 섞지도 않았는데 그걸 두고 같은 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고 뭐라고 탓할 상황도 아닌 거죠. 부르주아 결혼제도의 맹점이라고나 할까? 사적 소유권에 토대를 두고 있는 부르주아 결혼제도는 영혼의 교감보다 육체의 교감에 더 신경을 쓰므로 소유의 문제는 아파트나 땅을 소유하듯이 그렇게 모두 시각적인 대상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눈에 보여야만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크의 옷에 아내의 루즈가 묻어 있거나 아내의 목에 낯선 남자의 키스 자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반면 영혼의 교감은 전혀 시각적이지 않기에 그 교감이 깊다 할지라도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얼마나 남루한가 우리의 결혼 제도라는 것이. 네, 어떻게 동의되시나요? 강 박사님의 우리 결혼 제도에 대한 생각에 공감이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알지만 그만한 정도의 룸은 좀 여지를 남겨둔 건 아닌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자유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있는 고마운 제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스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나름 영혼의 교감을 즐기던 두 남녀가 이른 새벽에 함께 나간 뒤 하룻밤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화자의 질투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57년에 출간된 알랭 로브그리에의 소설 질투는 자신의 아내와 이웃집 남자 사이의 연애에 촉수를 세우고 있는 어느 한 남자의 질투심을 다루고 있다. 새로운 소설을 추구했던 누보로망, 당시 프랑스의 문예 사조랄까요? 이 누보로망 운동의 대표자답게 로브그리에는 자신의 소설에 3인칭 시점을 아예 배제하고 있다. 심지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화자는 존재하지만 소설 속에서 결코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단지 우리에게는 화자의 시선과 그의 눈에 포착된 풍경만이 주어질 뿐이다. 다시 말해 질투에는 질투로 고뇌하는 내면 풍경에 대한 묘사는 증발했고, 단지 질투에 사로잡힌 시선에 포착된 외부 풍경에 대한 묘사만이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다. 그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서 그 상대들의, 주인공들의 내면을 대신 설명해주고 있진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눈에 잡히는, 눈에 실제로 드러나는 그 장면만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요.
그로서 그 묘사로부터 우리는 각각 개개인의 감정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게. 아, 어떻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아이고. 뭐,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생각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독을 하면서 읽게 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네요. 독자는 당연히 화자가 어떤 내면을 가진 주체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 그러니까 질투에 빠지지 않았을 때 화자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짐작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누보로망 소설이 가진 힘 아니겠는가. 질투에 빠져 있을 때의 나, 연민에 빠져 있을 때의 나, 혹은 불안에 빠져 있을 때의 나는 사실 완전히 다른 나들, 다른 나, 또 다른 나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라는 말을 쓰는 습관 때문에 이 모든 다양한 나가 하나일 것으로, 하나로 통일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편집증적인 자의식을 벗어나 소설을 써야만 제대로 살아있는 삶과 감정을 포착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과잉된 자의식으로 검열된 소설을 쓰지 않겠다는 것. 누보 로망을 표방했던 소설가들의 소원은 바로 이런 것 아니었을까? 어쨌든 소설 속 화자의 질투 대상은 분명하다. 바로 이웃집 남자 프랑크다. 자, 이쯤에서 질투에 대한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통해 화자,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이웃 남자 프랑크 사이의 질투 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질투란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고 반대로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한에서의 미움이다. 다시요. 타인의 행복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슬퍼져요. 타인이 행복하면 슬퍼지고 반대로 타인이 불행하면 기뻐하게 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의 행복은요, 화자의 아내 A와 함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의 집과 그의 아내와 아이를 두고 자꾸 이 화자의 집으로 구실을 만들어서 오는 겁니다. 반대로 프랑크의 불행은 뭐였냐면요, 불가피한 일로 화자의 아내 A를 못 보게 되는 것, A와 떨어져 있는 것이 이웃 남자 프랑크의 불행이었던 거예요. 실은 프랑크에게도 아내가, 그리고 이 A라는 여인에게는 화자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크와 A, 나의 아내 사이의 행복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였죠. 스피노자의 말대로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행복에 슬퍼해요. 그리고 반대로 타인의 불행에는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나인 이 소설의 화자, 그러니까 A의 남편은 이 이웃 남자 프랑크와 자신의 아내 A가 함께한 자리에 그렇게 자주 동석하였던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이웃 남자 프랑크에게는 불행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프랑크도 자신의 아내 A도 남편이 나가주길 바랬겠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상황대로 만들어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이 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둘의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겠어. 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내가 사이에 껴있어야겠어. 그런 심리였다는 강 박사님의 설명이십니다. 그래서일까 아내 A는 시내에 다녀오기 위해 화자 나를 버리고 프랑크를 따라 함께 외출을 감행한 거죠. 그리고는 차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하룻밤 외박을 감행합니다. 그들의 말처럼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었을까? 아니면 두 사람이 아무런 나의 방해 없이 그런 방해로부터 벗어난 어느 호텔이라도 찾아서 정사를 즐긴 것일까? 나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는 괴로운 밤이었을 겁니다. 날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는 두 사람을 기다리던 화자의 머릿속에서 외출하기 전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떠오르는 건 참으로 자연스러운 기결이겠죠. 질투에 사로잡힌 화자는 그들의 외박이 부득이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를 머릿속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자동차의 모터들은 다 비슷하다라는 프랑크의 말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죠? 옳은 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응수했었죠. 그 구절이 떠올랐던 겁니다. 남의 아내라고 자신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는 것. 자신도 성적인 희열을 갈구하고 있는 여느 여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 아닌가. 이것저것을 생각하느라 골몰했던 화자에게 하룻밤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옵니다. 물론 자신들을 태운 자동차의 모터가 고장이 나서 하룻밤을 싸구려 여관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잊지 않고 말이죠. 자, 이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질투 때문에 화자의 내면이 산산이 찢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질투는 화자에게 이미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증발해버린 예기치 못했던 건강한 긴장을 가지고 온다. 그에게 질투는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그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그녀의 내면을 읽게 만드는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으니까. 인간은 자신이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그것을 소유하려는 순간 그것을 다시 움켜쥐려고 하는 법이다. 스피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할 것이고 그것을 즐기려고 할 것이라고. 그래서 프랑크에게 느낀 질투라는 감정은 아내 A에 대한 화자의 관심과 애정을 다시 되살려준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화자에게 사랑이 완전히 복원될 수 있을까? 불행히도 그럴 수는 없다. 사랑의 감정은 질투라는 감정을 낳지만 반대로
질투라는 감정이 사랑의 감정을 낳지는 못하는 법. 질투는 단지 사랑의 찌꺼기에 해당하는 감정인 것이다. 그래서 프랑크는 일종의 손전등과 같은 역할을 했는지도 모른다. 더 이상 화자, 나의 시선에 중심적으로 들어오지 않던 아내가 그의 눈과 마음에, 나의 눈과 마음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프랑크라는 이웃집 남자가 그녀, 내 아내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카메라 앵글과 같은 화자의 눈에 그녀는, 나의 아내는 다시 사라질 수도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프랑크가 더 이상 그녀를 주시하지 않고 그녀에게 관심을 끊게 된다면 말이다. 그 순간 다시 북아프리카의 하루하루는 모든 활기를 잊고 무미건조하게 돌아갈 것이다. 무심하게 장렬하는 태양에 널브러져 있는 모래알처럼. 이 소설 질투와 이 스토리와 분위기가 너무나 닮은 그림이 한 점 소개되어 있어요. 루드비히 키르히너의 카페에서 거리 풍경 엿보기라는 그림인데요. 너무 이 질투스러운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영상 버전으로 유튜브에 올리거나 블로그와 네이버 포스트에 이 링크 공유할 때는 이 그림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시간 되시면 따라 들어가셔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아니면 검색하셔도 좋습니다. 카페에서 거리 풍경 엿보기, 루드비히 키르히너의 작품입니다. 작가에 대한 소개해 드리죠. 알랭 로브그리에. 로브그리에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듯 엄격하게 객관화된 시선을 소설 속에 도입하는 새로운 기법을 선보였고요. 이런 누보로망의 대표 작가로 손꼽힙니다. 알랭 레네의 영화 지난해 마리앙베드에서의 시나리오를 집필하기도 하셨고, 영화 불멸의 여인 1963년도 작품인데요. 그 작품은 직접 만들기도 하셨어요. 이 질투라는 작품은 1957년에 출간된 소설이고요. 화자는 아내 A와 자기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이웃집 남자 프랑크, 이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강박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화자의 시선과 화자가 들리는 소리만을 오직 그 화자의 시선과 청각을 통해서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에요. 프랑크가 아내의 탐스러운 머리카락과 잘록한 허리에 매혹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관계를 질투해서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는 장면도 역시 이 화자의 시선을 통한 설명인 거죠. 자, 소설 속에 있는 한 문장 들어보시겠어요? 극히 짧은 음절의 말소리는 그 사이를 점점 길게 메우는 어둠 때문에 마침내는 끊어져 버리고 두 사람은 완전히 밤에 섞여 들고 만다. 어둠 속에서 색이 바른 셔츠와 드레스의 흐릿한 형체로만 두 사람의 존재가 드러난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상체를 등받이에 기대고 두 팔은 팔걸이 위에 얹고 있다. 팔걸이 주위에 이따금 두 사람의 불분명한 움직임이 일어난다. 아주 작은 폭의 움직임이어서 시작했는가 하면 어느새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있다. 어쩌면 상상일지도 모른다. 내 상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소설 전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저라면 읽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런 스타일의 촘촘한 엿보기, 이거를 소설 내내 이 엿보기를 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참 불쾌해서 끝까지 읽어내리기가 힘들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소설인데요. 자, 그 다음 문장이 저에게는 와 닿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강 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알랭 로브그리에를 소개하는 어떤 문헌에서 따오신 글 같은데요. 작가는 이처럼 현실에서 감지하는 것을 작품 속에 그대로 복원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일상의 비합리적이거나 모호한 요소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영화나 소설 같은 예술작품에서 그런 것들과 마주치면 불평한다. 비합리적이거나 모호한 요소. 세계가 그처럼 복잡하다면 작품 속에서도 그 복합성을 재발견해야 한다. 라고 알랭 로브그리에가 아마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 일상에 늘 있는 일이어서 영화로, 예술로, 문학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담긴, 그려진 영화와 문학을 보면 참 눈을 감고 싶은 거죠. 뭐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그걸 그대로 바라보자.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그로 인해 세계가 그렇게 우리 세상이 인간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아름답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작가였던 것 같습니다. 나보코프는 질투에 대해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언제 나보코프의 소설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 책이 오늘 이 낭독분의 마지막에 나보코프가 언급되는 거 보니까 조만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나보코프의 소설 만나시는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끝으로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우리 강 박사님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 남자친구를 데려가는 여자들이 있다. 이럴 때 그녀는 시시콜콜 남자친구에게 옷차림과 이야기 방식에 대해 잔소리를 해댈 것이다. 지금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내 멋진 남자를 애인으로 두고 있다는 그 멋진 남자친구를 자랑하려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되면 사랑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거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사랑은 1대1의 관계, 즉 알랭 바디우의 말처럼 둘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경험은 두 사람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되는 경험이다. 그런데 애인을 멋지게 포장시켜서 친구들에게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친구들과 자신이 주연이고 남자친구는 잘해야 예쁜 조연 정도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나은데 문제는 모임에서 이제 애인이 시키지도 않은 멘트를 던지는 불상사가 생기고 그 멘트에 빠져들게 되는 친구가 한 명 생겨버리면 또 그 친구가
내 남자친구에게 지나친 관심을 피력하고 심지어 애교마저 부리는 것 같다면 그렇다면 예상치도 못한 질투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순간이 된다. 질투의 감정이 클수록 그녀는 서둘러 남자친구를 데리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자리를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간다. 자신을 빼고 자기 친구와 자기 애인이 순간적이나마 남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직감했으니까 바로 이것이다. 질투의 바닥에는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감정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셈이다. 질투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드는 감정이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 지경까지 된 상황에서 이 여자친구가 다시 남자친구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당신만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그녀에게는 이것이 사랑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재밌지 않나요? 제가 눈길이 갔던 부분은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둘 사이의 관계이고 그 둘이 주인공이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 사이의 주인공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이 둘 관계를 벗어나서 이탈하여서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사랑의 관계는 어려워질 수 있는, 어렵다기보다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반드시 사랑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질투에 대한 이런저런 강 박사님의 생각, 그리고 이 로브그리에의 생각, 그리고 스피노자의 정의, 이런 것들 소설 한 편을 가지고 이리저리 재단해 보았습니다. 뭐가 정답일 리 있겠습니까?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다고 정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연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질투의 경험, 이런 것들 한번 되돌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적당한 수준의 그런 질투의 감정은 때로 생의 활력이 에너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질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셸은 오늘 물러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흐린 와중에 해는 떠서 햇볕이 가득한 그런 아침입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